네,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안을 위한 네트워크고요. 여기서 몇 가지 시큐리티 디바이스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리 아주 극도로 단순한 그런 사용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우리가 네트워킹을 고려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 배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 클라우드 배포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파이어월, 로드 밸런서, DNS, 리버스 프록시 등을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장황하게 내용 분량은 좀 있지만은 이게 이 디바이스들에 대한 소개하고 특징들 이런 거를 정리한 정도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5장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장비 측면에서 그리고 보안 차원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강사 과정에서 특별히 자세히 다룰 필요는 이제 없다고 지금 제가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이제 커리큘럼 컨텐츠나 강의 자료나 이런 걸 참고하시는 걸로 해서 다음 섹션을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48쪽 슬라이드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이제 보안에 대한 건데, 보안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물론 애플리케이션 이 둘 모두에 적용이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 자체가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은 아닙니다만 데이터는 매우 이제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유로 또는 법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규제 때문이라도 매우 강화해서 보호 조치 또는 보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데이터가 정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때 데이터가 어딘가에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 우리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 at rest 쉬고 있는 데이터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떤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전송 중일 때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 in flight 또는 데이터 in motion 이런 경우에 이제 모두 이 보안이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 아래쪽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소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데이터 at rest를 보호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암호화. 이상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지 못하도록 되어는 있지만 사실 이게 항상 100% 이제 보장할 수는 없죠. 따라서 어떤 고의로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 물론 여기에는 블랙햇 해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합법적인 액세스 권한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회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이런 나쁜 의도를 품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평문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저장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한다. 그런 거죠. 데이터 암호화에는 one way and two way, 단방향, 양방향 암호화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양방향은 먼저 말 그대로 양방향으로 어떤 키를 사용해요.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음에 그 동일한 이제 해당 키 또는 어떤 변형된 어떤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해독함으로써 원래의 암호화되기 이전의 텍스트를 얻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우리 개인정보 그걸 암호화했다가 원래 형식으로 확인해야 되는 또는 액세스해야 되는 정보에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원웨이 엔크립션은 간단한데 특정 키를 사용하지 않고도 암호화된 값을 쉽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양방향과 다른 점은 이거 암호화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암호, 액세스 패스워드 이런 것과 같이 검색할 또는 나중에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비교만 하면 되는 정보의 이런 원웨이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키를 어디에 안전하게 저장하는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특수한 하드웨어, 물론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점이 있고 또 다른 조금 더 저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또는
데이터베이스 자체 내에 저장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어떤 취약성이나 너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 보호와 관련돼서 고려하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개발자들, 물론 개발도 잘하고 네트워크 분야든 뭐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든 뭐 잘하고 또 시큐리티까지 잘하는 보안 전문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보안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실수로 본인들이 개발하는 코드 내에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문제를 찾기 위해서 코드를 스캔하는 다양한 스캔 도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코드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환경과 관련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라이브러리 사용과 관련된 이슈는 다른 모든 사람의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잘 사용한 소프트웨어조차도 우리의 오늘날 ICT, 네트워킹, 시큐리티 환경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 새로운 버그는 항상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이나 조직 내에서 누군가는 항상 이러한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패치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투머치 데이터, 너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아무리 날붙이는 귀신 같은 해커라고 해도 우리가 스토리지에 저장해 놓지 않은 것을 해킹할 수는 없다라는 지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뭐 반복적으로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는데 승인 코드만 있으면 대부분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신용카드 전체 뭐 번호를 저장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이제 민감한 특별 정보나 공개되지 말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꼭 저장할 필요가 없거나 반드시 저장해야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하지 말자 뭐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저장함에 따른 또 문제들.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실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공급업체의 보안이 일반적인 기업들의 보안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서버가 완전히 우리의 통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뭐 어떤 직원이 서버에 액세스하고 있는지 또는 이미 폐기된 하드 드라이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요즘 SSD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성상 아키텍처 구조 때문에 모든 섹터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뭐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SD를 저장 장치로 사용할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클라우드의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보호되는지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로밍 장치에 대한 건데요. 요즘에 태블릿, 뭐 특히 휴대폰 같이 여러 개의 복수 개의 그 스마트 장치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노트북보다도 훨씬 더 휴대성이 엄청 뛰어난 장치에서 점점 더 많은 앱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장치들은 분실 위험이 확률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만약에라도 분실할 경우에 나의 개인적인 모든 것이 완전히 털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디바이스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본인의 이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뭐 그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항상 들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모범 사례들인데요. 지금까지 데이터가 데이터 at rest 상황에 대한 보안 또는 보호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다면 데이터 in motion, 데이터 in flight 일 때도 역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Man in the middle attack, 뭐 이런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공격은 도중에 서버가 데이터를 관찰하고 훔치고 심지어 이제 변경할 수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과 같은 안전한 그래도 통신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이용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SSH, Secure Shell, 이 보안 프로토콜을 또는 보안 쉘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게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간의 메시지 어세니케이션, 인크립션 이런 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스누핑하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LS, Transport Layer Security. 요즘에는 브라우저에서 그 대부분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 거의 HTTP보다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토콜은 이제 원래 SSL, Secure Socket Layer라고 불렀어요. 근데 수년에 걸쳐서 지금은 이제 TLS, Transport Layer Security로 이제 대체되었습니다. TLS는 이전 버전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메시지 인증이나 암호화 측면에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TLS를 사용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VPN, Virtual Private Network. 아마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VPN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모든 회사 내의 리소스들하고 통신함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이제 트래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PN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와 서버 간에 주고받는 트래픽이 어떤 스누핑이나 이런 어떤 또 다른 조작의 매니플레이션 이런 거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해당 연결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에 손상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거는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사설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최종 사용자가 액세스할 필요가 없는 리소스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앤 디플로이먼트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 장치들 간단하게 몇 번의 조작만으로 VPN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1번 슬라이드인데요. 이번에는 SQL 인젝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SQL 인젝션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다른 후속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인데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악성 SQL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기 위해 입력 필드에 뭔가를 삽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컨텐츠를 공격자, 어태커에게 덤프하기 위해서 이러한 SQL 인젝션이 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성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입력, SQL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잘못 필터링 되거나 올바르게, 적절하게 입력되지 않아서 예기치 않은 원래 그 사용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뭔가가 실행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QL 인젝션은 대부분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 벡터로도 알려져 있지만 모든 유형의 SQL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서 공격자가 사람들의 신원을 스푸핑하고 기존 데이터를 변조하고 거래 무효화 또는 잔액 변경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시스템의 데이터를 완전히 공개하거나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끔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웹페이지의 이제 SQL 인젝션은 가장 일반적인 해킹 기술 중 하나입니다. 웹페이지에 어떤 뭔가를 이제 입력을 함으로써 SQL 스테이트먼트에 악성 코드를 배치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유저 네임하고 유저 아이디와 같은 것을 입력하도록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요청받은 유저 네임이나 유저 아이디 대신에 사용자가 본인의 의도와는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실행할 SQL 스테이트먼트가 제공됨으로써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 SQL 인젝션에 대한 예제를 잠깐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캡처한 데서 보시면은 select string이라는 게 보이시죠? 거기에 uid라는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select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고 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uid 변수는 사용자의 input string이 request, 거기 보시면 request.args 괄호 열고 인용부호로 uid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보이는데 거기로부터 fetch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뒤쪽에 one equal one이라는 표현식이 보이지 않습니까? 1은 1이다 라는 거를 기반으로 하는 SQL 인젝션은 항상 true, 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저 프로파일 아이디가 주어졌을 때 이 UID에 의해서 이 유저 프로파일을 선택하기 위한 SQL 스테이트먼트를 생성하기 위한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용자가 잘못된 값을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인풋 밸리데이터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용자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19 or 1 equal 1 요거를 입력했다면 그 아래 또 다른 이제 캡처된 그 출력물이 있는데 그게 output SQL 스테이트먼트예요. 당연히 이 SQL 스테이트먼트는 유효한 것이고 user profiles라는 테이블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리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쪽에서 2019 뒤에 또는 1은 1이다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서 이게 항상 true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user profile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그 이름이나 뭐 이메일, 개인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암호, 은행 정보와 같은 정보를 다 기록하고 있다면 이런 SQL 인젝션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이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슬라이드 중간에 있는 캡션은 방금 예상했던 SQL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인풋 필드에 2019 또는 1은 1이다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사용자 프로파일에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치드 SQL 스테이트먼트에 기반한 SQL 인젝션인데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배치드 SQL 스테이트먼트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SQL 스테이트먼트의 이제 일괄 처리를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2개 이상의 SQL 스테이트먼트의 이제 그룹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SQL 스테이트먼트는 유저 프로파일 테이블에 있는 모든 그 행에 있는 정보를 리턴한 다음에 유저 이미지스라는 그런 테이블을 삭제하는 그런 인젝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SQL 쿼리 같은 거를 사용함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로 이런 인젝션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완을 한 거죠. 감지하는 방법이 이제 주로 이제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몇 가지 도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도구인데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SQL 인젝션 공격을 쉽게 탐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 SQL 맵, SQL 닌자 이런 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스 코드 분석 도구인데요. SAST이라고 Stat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 보호의 약자라고 되어 있죠. 소스 코드나 컴파일된 코드 버전을 분석해서 보안의 어떤 결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도구는 버퍼 오버플로우, SQL 인젝션 결함과 같은 거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방화벽을 사용해서 SQL 인젝션을 감지하고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방화벽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특정 공격을 식별하고 그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방화벽의 이제 유형이다. 이어서 56쪽에 보시면 prepared statement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 파라미터화된 쿼리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변수를 바인딩한 prepared statement를 사용한다. 작성이 간단하고 어떤 동적 쿼리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4개 변수가 있는 쿼리가
개발자가 이제 먼저 모든 SQL 코드를 정의한 다음에 나중에 그 매개 변수를 쿼리에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이 코딩 스타일을 사용하면 제공되는, 즉 입력되는 이제 사용자의 값에 관계없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코드하고 데이터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repared statement는 공격자가 SQL 명령을 삽입하더라도 공격자가 원래 이 SQL 쿼리의 의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장된 프로시저를 사용한다라는 게 되어 있죠. 저장된 프로시저가 SQL 인젝션으로부터 항상 안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특정 이제 표준 저장 프로시저 프로그래밍 구문은 안전하게 구현이 된다면 앞쪽에서 살펴본 그 매개 변수가 있는 쿼리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 아래쪽에서는 SQL 쿼리의 여러 부분들이 테이블이나 어떤 컬럼의 이름과 같은 바인딩 변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올바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입력값의 어떤 유효성을 검사하고 또는 쿼리를 리디자인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나 이제 컬럼 이름의 경우 이상적이라면 이러한 값은 사용자 그 파라미터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서 오게 된다. 다음 슬라이드인데 58쪽 슬라이드인데요. 모든 사용자가 제공한 입력을 이스케이프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살펴본 방법 중 어느 것도 실행 가지 않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상황에서 SQL 인젝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풋 밸리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쿼리를 입력하기 전에 사용자 입력을 완전히 이스케이프 하는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현 방식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그 인풋 밸리데이터를 하는 그런 거를 구현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 기존의 어떤 코드를 개조하는 것만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디펜스, 방어하는 방법 중에 어떤 하나를 채택하는 것 외에도 지금 이 슬라이드에 제시된 것과 같은 추가적인 방어를 모두 적용 또는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최소 권한이라는 거는 이제 성공적인 SQL 인젝션 공격의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계정에 할당된 권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계정에 DB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또는 관리자 유형의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곳에서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정책을 이제 채택하고 필요한 저장 프로시저만 실행할 수 있도록 계정을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직접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SQL 인젝션이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그 유의한 위협은 아닙니다. 공격자는 이 매개 변수 값을 제공되어 있는 합법적인 값 중 하나로부터 권한이 없는 값으로 매우 간단히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BMS가 실행되는 운영체제 계정의 권한을 역시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Multiple Database Us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디자이너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소유자 및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액세스해야 하는 각각의 개별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은 그 웹 앱이 DB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지정된 DB 사용자 계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 그 디자이너가 세부적인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을 이제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필요한 항목에 대한 아주 선택적인 액세스 권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쓰기 권한만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QL View라고 되어 있는데 이 SQL View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어떤 특정 필드나 테이블 조인에 대한 리드 액세스
제한하고 액세스 디테일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분야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별도로 다뤄야 하는 상당히 넓은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브넷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배포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몇 공통의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이제 OWASP,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이게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의되어 있기를 이제 개발자가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일반적인 보안 문제 중 일부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에듀케이션을 제공하고, 더불어 도구나 그 외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WASP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는 슬라이드 그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툴스, OWASP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을 찾는 OWASP Z Attack Proxy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코드에서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찾는 Dependency Check, 그 다음에 테스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Defect Dojo 같은 이제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컬럼에 코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제 공격 탐지 규칙, 모드 시큐리티 코어 롤셋, CR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SRF 가드를 생성해서 CSRF 공격을 방지하는, CSRF가 Cross-Site Request Forgery라는 건데, 이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런 공격을 방지하는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 프로젝트가 제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OWASP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검증에 대한 표준,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일반적인 10가지 보안 문제를 설명하는 OWASP Top 10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 그리고 쉿,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큐멘테이션을 통해서 이 이슈들을 어떻게 막거나 감소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1쪽 슬라이드인데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XSS, 이 공격은 삭제되지 않은 어떤 사용자가 원래 이미 제출한 콘텐츠가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될 때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그 예가 어떤 한 사용자가 악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스크립트가 포함된 댓글을 제출하고, 그 댓글을 보는 사람은 이제 누구나 해당 스크립트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의도와 관계없이 실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나 저장된 XSS 어택보다 더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컨텐츠를 표시하는 이 중간에 화면의 캡처를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커는 파라미터에 악성 코드를 제공하는 이제 이메일 링크들 같은 거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이제 속여서 이 페이지를 방문할 수가 있는 거죠. URL 인코디드 버전의 스크립트를 포함하는 이제 이 링크는 지금 화면에서와 같은 페이지를 보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Reflected XSS Attack이라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콘텐츠들을 세니타이징이라고 되는데 이걸 하게 만들고, 그럴 수 없는 경우라면 아예 디스플레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련된 웹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악성 콘텐츠를 확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신뢰할 수 없는 콘텐츠를 확인해야 하는 이제 위치들이 몇 있는데, OWASP에서는 이제 슬라이드 아래에 정리한 이 5곳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콘텐츠를 표시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 태그 내부라든지 코멘트 내부,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이름으로서 또는 태그 이름의 어떤 일부로서 또는 CSS 내부에 어떤 이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컨텐츠가 사전에 세니타이징 되었다면 지금 보는 것 같은 일부 위치, 즉 HTML 태그의 어떤 콘텐츠로서, 애트리뷰트의 어떤 값으로서,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내에 어떤 변수로서 콘텐츠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다양한 옵션에서 알 수 있듯이
컨텐츠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비교적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WASP, Java, HTML, 세니타이저, 그 외 몇 가지 세니타이징용으로 전용으로 빌드된 그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아까 잠깐 언급한 CSRF에 대한 겁니다. 64쪽 슬라이드인데요. Cross-Site Request Forgery. 정리되어 있듯이 XSS, 공격의 이제 일부 측면을 공유하는 또 다른 유형의 공격이고, CSRF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공격자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신도 모르게 공격자의 코드를 실행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다만 그 차이점은 CSRF 공격은 일반적으로 타겟 사이트가 아니라 사용자가 이미 인증한 다른 사이트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컴퓨터에 이제 웹브라우저를 이제 열어놓고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은행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창에서는 어떤 흥미로운 링크가 포함된 어떤 또 다른 페이지를 보고 있다가 흥미를 느껴서 그 링크를 이제 클릭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불행하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에 접속되어 있던 브라우저가 이거를 정상적인 링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바로 URL을 호출하고 사용자의 인증 자격을 은행 사이트에서 증명하는 쿠키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리퀘스트가 이미 인증이 이루어진 어떤 정상적인 고객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경사항을 실행하는 겁니다. 결과는 이 공격자가 이제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한 다음에 은행에 로그인하고 원하는 공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러한 CSRF 공격은 예방하기는 이제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사용자로부터 모든 리퀘스트에 토큰, 히든 토큰이 동반되도록, 수반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와 같이 CSRF 토큰이 사용자로부터 모든 리퀘스트에 동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이러한 숨겨진 토큰을 알아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그러한 공격 사례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로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6, 탑10, 아까 잠깐 얘기한 탑10이라는 것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공격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시간에. 만약에 이런 내용이 처음이라면 우리 과정 컨텐츠 내에도 있지만 인터넷 검색에서 OWASP 탑10 이렇게 한번 검색해서 한번 간단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에는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대로 다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패스워드 시스템에 대한 이제 에볼루션 이것도 패스워드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암호에 보호하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인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패스워드 크래킹을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습 6.5.10번 우리 제공받은 데브넷 어소시에이트 가상 머신에서 일반 텍스트로 암호를 저장하는 파이썬 코드를 탐색해 보는 거라든지 해시를 이용해서 암호를 저장하는 그런 실습이라든지 이런 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6장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서는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 옵션에서부터 여러 가지 CI/CD 방법론, 그 다음에 보안에 이르기까지 개념적인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